이제 그러면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부정적인 얘기보다 리스크 포인트죠. 일단 기존 계획보다 시간이 지연된 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신약화가 타임라인은 지연이 됐어요. 원래 HLB에서 예상한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약 출시일이 8월이었잖아요. 근데 8월은 이미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앞으로 변경된 타임라인에 대해서 각자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보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각자 투자한 돈의 꼬리표를 보면은 뭐 없어져도 무방한 돈으로 투자한 사람도 있을 테고, 몇 년을 묻어둬도 지장 없는 여윳돈으로 투자한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신용대출 마통 땡겨서 만기가 있는 돈으로 투자한 사람도 있을 테고, 증권사 신용이나 뭐 이금융권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무리해서 베팅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각자가 자기가 어떤 돈으로 투자를 했는지 그 돈의 성격을 잘 생각하고 변경된 타임라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주주들이 아마 이제 하는 얘기일 텐데, 처음에 뭐 이 접수하고 완료하고 해서 이번 푸드파 데이트까지 6개월 걸렸는데, 이번에는 뭐 CRL 경미한 내용이었잖아. 금방 보완하고 금방 접수하면 오히려 처음이랑 다르게 2개월도 안 돼서 승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2개월도 안 될 수도 있고 12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보수적으로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정확한 CRL의 원인을 FDI한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지금 추정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섣불리 개인이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지연된 신약허가 타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CRL에 대한 확실한 원인 파악이 좀 지금 필요해요. 이 지금 회사의 말로는 CRL 내용이 경미한 부분이고 금방 보완 가능하다는 거 하는데, 이거 사실 직접적으로 FDA한테 확인받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냥 현재까지 횡서지학이랑 HLB가 CRL 온 걸 보고 내용을 추측하는 거지. 그래서 향후에 FDA한테 어떻게 답변이 오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좀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사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궁금한 건데, 주주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CRL에서 지금 언급이 안 된 부분은 다 FDA가 동의했다고 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CMC 패실리티 얘기했지, 그다음에 비모 인스펙션 얘기했지, 그 외 약의 효능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지 않았냐. 그러면은 이거 약의 효능에 대해서는 FDA도 다 동의한 거고, 그럼 오히려 좋아 우리는. 왜냐면은 약의 효능은 지금 딴지를 안 걸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CMC 패실리티 부분의 문제만 해결하면 FDA가 승인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과연 그럴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뭔가 나이브한 생각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방구석에 앉아있는 우리 투자자들만 알고 100%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서 지금 이걸 당장 사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은 지금 전 세계 뭐 글로벌 펀드, 연기금, 투자자들은 왜 지금 이걸 안 사고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과연 FDA 신약 승인 프로세스를 그렇게 잘하나?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FDA 승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얻는 정보들, 그런 게 정말 믿을만한 부분인지 우리는 사실 일반 투자자니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약효에 대한 부분이 CRL에 언급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약효에 대해서 동의한다, 오케이 라는 게 아니라, 너네 승인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약의 효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 과정에 필요한 추가 서류 같은 거는 없어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하기에 자료가 부족하지 않아 라고 판단하고 CRL에 내용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CRL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 약효 좋아, 약효는 우리도 동의해, 오케이야 라는 뜻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FDA에 확실한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CRL이 뭔가에 대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낸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CRL이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웃겼는데, 이 업체들이 처음에 CRL을 받았을 때 실제 사유와 회사가 언론으로 사전에 공개한 이유가 많이 다르고 100% 매치한 경우는 3%에 불과했대요.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 자료니까. 자료 출처가 FDA네요. 그렇죠. FDA 자료를 인용해서 네.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네. 리포트를 쓴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가 인지하는 CRL 원인이랑 실제 FDA가 CRL을 보내는 원인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섣불리 이거 무조건 오해다,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막 추가 매수를 하고 그럴 거기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도 이제 좀 의문을 갖게 된 건데 HLB IR 자료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HLB의 간암 시장의 목표 점유율이 50%예요. 50%인데 과연 HLB 약이 50%를 시장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 그러네요. 저게 조금 많이 잡혀 있네요. 그쵸. 한번 이거 봐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본 자료인데 OS에서 HLB의 지표가 가장 좋죠. 근데 PFS랑 R에서는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HLB 주주들은 지금 전체 생존 기간을 23.8개월이나 늘리는 약이 나왔는데 제일 오래 늘리는 약이 나왔는데 이걸 승인을 안 해준다고? 근데 우리가 FDA를 다녀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OS만 좋다고 최고가 아니에요. OS만 좋다고 최고가 아니고 PFS도 보고 ORR도 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PFS와 ORR은 다른 약 대비 좀 낮지만 OS가 최고라 그래서 무조건 승인을 해주냐? 이것도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해줄 확률이 높겠죠. 다만 근데 우리가 FDA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뭐 가격도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지금 로슈랑 아스트라제네카만 비교해도 로슈 약품이 성능 측면에선 더 좋아 보이는데, 그쵸. 근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로슈만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그거를 바로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로슈랑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결과를 보면 OS, PFS, ORR 다 로슈가 더 좋아요. 로슈가 더 좋은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지금 로슈가 23년 2월 말 기준으로 시장의 70%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네요.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세 가지 지표에서 다 안 좋았잖아요, 로슈보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시장을 늘리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숨은 뭔가 다른 함의가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인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하나의 지표값이 높다 그래서 이 무조건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또 조금 더 이제 뇌피셜을 가미하면 이 환자마다 또 맞는 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이거는 있죠. 진짜 단순하게 딱 정량적인 것만 놔뒀지만 약 자체에 대한 거, 이 환자와의 그런 조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쉽게 비전문가 입장에서 쉽게 그쵸.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맞아요. 판단이 비전문가 됩니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빅팜들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을 포션을 빼앗아오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HLB가 시장 점유율 50% 차지하는 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원인을 보면 아파서 하는 얘기예요. HLB 약이 로시 약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 있나?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임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참고를 해보면 바이엘이 만든 항암제를 위약군으로 해가지고 지금 후속 회사들이 다 임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HLB는 바이엘 약보다 효과가 5만큼 좋았어요. 로슈 약은 바이엘보다 4만큼 좋았고 아스트라제네카 약은 바이엘보다 효과가 3만큼 좋았어요. 그러면은 효과가 이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게 크니까 HLB 약이 가장 좋은 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 그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각각의 회사들이 진행한 임상의 임상 환자 수도 다 다르고 임상 환자군 임종 비율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똑같은 간암 환자 임상이라고 해도 환자군의 이 상태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깔끔하게 보려면 HLB 약과 로슈 약을 직접 비교하는 임상을 하고 그래서 직접적인 경쟁 상대와 비교 임상을 거쳐서 결과값이 다 좋으면 HLB가 로슈 약보다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제3의 약물과 가지고 다 비교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어떤 약이 더 좋다, 무조건 더 이 약을 쓸 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뭐 약간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간암은 발병 원인이 인종에 따라 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을 환자군의 비중, 비율도 중요해요, 구성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HLB가 이제 달고 있는 임상 3상이 아시아인 비중 노이즈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시아인은 간암을 걸렸을 때 간암의 원인이 B형 간염인 경우가 많아요. 서양인은 C형 간염이 간암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임상을 했는데 간암 1번 환자 그룹은 아시아인 9대 서양인 1이에요. 이 그룹에서는 A약이 우수했어요. 그 두 번째 간암 환자 그룹은 아시아인 1, 서양인 9의 비율로 되어 있었고 B약이 우수했어요. 그러면은 간암 환자한테는 A약이 더 우수한 약이에요? B약이 더 우수한 약이에요? 그건 이제 인종에 따라 다른 그쵸. 거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 임상의 인종 비율이 다르면은 특별하게 그 결과값을 가지고 A약이 더 우수하다, B약이 더 우수하다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로슈의 임상은 아시아인이 40%였어요.
HLB 임상은 아시아인이 83%였어요. 근데 로슈 임상에서도 하부그룹을 이제 임상 끝나고 분석을 해보면 이 아시아인, 중국인 그룹만 가지고 결과값을 내보면은 OS가 24개월이 나왔거든요. 전체 OS가 아까 보면은 19.2개월이었죠. 근데 로슈도 중국인들만 대상으로 그 결과값을 보면 24개월이었다. HLB보다 OS 값이 더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HLB도 이 아시아인 비중이 많았잖아요. 이 높은 아시아인 환자 비율로 인해서 결과값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뭐 찝찝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일반인이 우리가 더 파고들어가지고 뭐가 더 좋은 약인지 파고드는 건 매우 어렵고, 파고든다고 해도 정답에 근접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바로 FDA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조금 잠재적인 리스크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는 비중 조절밖에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각자 기준에 맞게 좀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세 번째 보면은 이제 HLB가 우리 50% 시장 먹을 수 있어. 왜냐면은 우리는 발병 원인과 무관한 치료 효과를 가지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제 IR 자료를 준 건데, 이게 지금 발병 인자거든요. BVA, 논 바이알 이런 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HR 값이라 그래서 이 숫자는 작을수록 효과가 유효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로슈는 논 바이럴 발병 인자인 간암 환자들한테는 1을 넘어가면 이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간암의 발병 인자가 이 정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발병 인자로 간암에 걸린 환자들한테는 이 수치값이 1을 넘었으니까 로슈 약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스트라제네카 약을 보면 HCV 발병 인자를 가진 간암 환자들한테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약이 1을 이걸 넘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HLB의 약은 발병 인자가 뭐든 간에 다 이 값이 1 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두한테 다 효과가 있었던 게 HLB의 이제 내용인데, 이 말인즉슨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HCV 환자한테는 로슈의 값이 가장 작아요. 0.43으로. 로슈약이 가장 잘 맞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BV 환자한테도 로슈의 값이 0.58로 가장 작거든요. 네. 로슈약이 가장 잘 맞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논 바이럴 환자한테는 HLB 값이 가장 0.71로 작으니까 가장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도 HLB 약이 모든 환자들한테 다 효과가 있긴 하지만 특정 환자들한테는 더 효과가 좋은 약들이 존재를 하는데, 과연 이게 그 마케팅 파워 요소로 작용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는 마케팅 파워가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뜯어보니까 파워 요소가 있는 요소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만큼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저도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도 뭐 글로벌 빅파마들의 임상적 경험이랑 이름값, 뭐 트랙 레코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약은 이미 간암 외에도 다양한 암종에서 처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HLB 약은 미국에서 처방 레코드가 없어요. 아직 승인이 안 된 약이니까. 그냥 중국 제약사랑 한국의 조그만한 바이오텍이 만든 첫 번째 미국 신약이기 때문에 이 트랙 레코드랑 네임밸류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로시랑 아스트라제네카랑 바이엘은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간암 1차 치료제로 사용을 됐었고, 후속 연구로 이 1차 치료제를 사용을 해서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2차, 3차 치료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HLB는 지금 이 약으로 치료해본 환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약을 먹였을 때 만약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후속 연구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HLB를 처방하는 게 쉬울까? 기존 약을 처방하는 게 쉬울까? 생각을 해보면은 HLB가 각각의 회사들과 직접 비교 임상을 해서 월등히 타 제품보다 좋은 약이다라는 결과가 없으면은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좋아 보이는 결과로는 의사들이 어쨌든 후속 치료의 옵션도 가지고 있는 안전하게 그냥 기존 약들을 처방할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값은 그냥 개인적으로 놀란 건데, 이게 지금 판매 약가가 이제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맙이라는 약을 병용 투여하는 컨셉이잖아요. 이 약가가 월에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정도 되고, 월에 12,000불에서 15,000불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약가가 1년 약가가 이렇게 돼요. 6억이에요, 6억. 물론 미국에는 뭐 공보험에 더해서 사보험도 있고 리베이트를 하는 것도 합법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높은 약값으로 이제 의약품 목록에 뭐 등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과연 회사가 제시한 약값도 뭐 실현 가능할까? 1년에 45만 불 정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좀 계속 팔로우업을 해보면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숫자로 반영이 돼 있긴 하겠네요. 네, 회사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저도 HLB의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승인이 돼서 K바이오에 어느 정도 좀 재평가가 돼가지고 바이오 섹터가 2017년, 18년처럼 다시 이제 르네상스가 좀 이루어지기를 저도 어쨌든 기원을 하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 이건 100%다 이런 생각보다는 보수적으로 좀 보고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